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은 달라졌다. 벽은 그대로였고 가구도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가 달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현관문을 닫으며 그 차이를 느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자식들은 며칠 머물다 떠났다. 큰아들은 서울로, 딸은 부산으로, 막내 아들은 대전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삶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을 배웅하며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정말 괜찮은지는 스스로도 몰랐다. 식탁 위에는 이제 밥그릇 하나만 놓였다. 50년 넘게 두 개를 올려두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끊겼다. 아버지는 혼자 밥을 먹으며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다. 어머니는 늘 그 자리에 앉아 먼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아버지의 그릇을 가져가 설거지를 했다. 이제 아버지는 자신의 그릇을 직접 씻어야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물소리만 들리는 부엌이 낯설었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던 노래도 가끔 투덜대던 목소리도 이제 들리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버텼다. 장례 준비로 바빴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고 조문객들이 다녀간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침묵이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장을 보고 돌아오면 늘 문을 쾅 닫았다. 그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 소리는 없었다. 자식들은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 잘 지내시냐고 식사는 거르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잘 먹는다고 대답했다. 사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다. 반찬을 만들 기력도 없었다. 김치와 된장찌개로 며칠을 때우기도 했다. 딸은 더 자주 전화했다. 이틀에 한 번씩은 걸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고 했다. 막내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다. 가장 바빴다. 회사 일이 많다고 했다. 아버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젊을 때는 일이 많은 법이라고 했다. 막내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다. 바쁜 게 좋은 거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아버지는 한동안 수화기를 바라보았다.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옷장을 열면 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고 화장대 서랍에는 낡은 립스틱과 헤어핀이 있었다. 아버지는 하루에 서랍 하나씩만 열었다. 그것도 버거울 때가 많았다. 서랍을 열 때마다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비누 냄새와 약간의 화장품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향이 아버지의 가슴을 조였다. 어머니는 향수를 쓰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냄새가 있었다. 아버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참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거실 찬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어머니가 자잘한 물건들을 모아두던 곳이었다. 영수증, 메모지, 볼펜, 고무줄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오래된 사진도 몇 장 나왔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딸이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을 받던 날, 막내 아들이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 아버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이에서 구겨진 로또 용지 한 장이 나왔다. 아버지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장을 볼 때마다 로또를 샀다. 큰 돈을 바라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샀다. 1,000원짜리 하나씩. 아버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꿈이라도 꿔야 장맛이 나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말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당첨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가는 재미 중 하나였다. 아버지는 그 로또 용지를 펴보았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을 보러 갔던 날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평소보다 오래 나가 있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누구냐고 물으니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만의 세계가 있었다. 아버지는 로또 용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번호를 확인해 보면 어떨까? 어머니가 어떤 숫자를 골랐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늘 가족들의 생일을 조합해서 숫자를 골랐다. 아버지의 생일, 자식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아버지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자식들이 가르쳐준 대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로또 당첨 번호. 몇 번을 잘못 눌러서 지우고 다시 입력했다. 스마트폰은 여전히 낯설었다. 해당 회차의 번호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손에 든 용지의 숫자와 화면의 숫자를 하나씩 대조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다. 두 번째도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개의 숫자가 모두 일치했다. 아버지는 손이 떨렸다.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1등이었다. 보너스 번호까지 맞았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로또 용지를 들고 있는 손만 계속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쉬기가 어려웠다. 아버지는 물을 한 잔 마셨다. 다시 용지를 확인했다. 여전히 같은 숫자였다. 현실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눈물이 났다. 밤이 깊어서야 아버지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거실을 서성였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버지는 생각했다. 큰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큰아들은 기뻐할 것이다. 딸도 기뻐할 것이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알 수 없었다. 동이 트자 아버지는 은행으로 향했다. 당첨금 수령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다. 담당 직원은 축하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쁜지는 잘 모르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절차는 몇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는 조용히 모든 과정을 따랐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하고 확인을 했다. 당첨금이 통장에 입금되었다. 아버지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통장을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했다. 10억이 넘는 금액이었다. 정확히는 13억 원이었다. 세금을 제하고 난 금액이었다. 평생 모아도 볼 수 없는 돈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50년을 일하며 조금씩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고 자식들을 키웠고 빚을 갚았다. 평생 모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금 통장에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문득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는 수화기를 귀에 댔다가 끊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산 로또가 당첨됐다고 말하면 될까? 13억이 생겼다고 말하면 될까? 그 다음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나눠주겠다고 해야 할까?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생각했다.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어떻게 될까? 기뻐할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것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할 것이다. 누가 얼마를 가질지 계산할 것이다. 공평하게 나누자고 할 것이다.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더 가져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상상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함께 의논했을 것이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 어머니는 자식들을 잘 알았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주면 좋을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아버지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평생 큰 결정은 어머니와 함께 내렸다. 집을 살 때도, 자식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어머니와 상의했다.
어머니가 없는 지금 아버지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았다. 며칠 동안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큰아들이 물었다. 잘 지내시냐고. 아버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큰아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딸도 전화했다. 식사는 잘하시냐고. 아버지는 잘 먹는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다. 로또 당첨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막내 아들도 안부를 물었다. 아버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대답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당첨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다. 장례 비용으로 빌렸던 돈을 갚아야 했다. 친척에게 빌린 돈이었다. 500만 원이었다. 어머니 병원비로 쌓인 빚도 있었다. 은행 대출이 1000만 원 남아 있었다. 카드 빚도 있었다. 300만 원 정도. 모두 합치면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빚을 갚았다. 친척에게 돈을 송금하고 전화를 걸었다. 빌렸던 돈을 갚는다고 했다. 친척은 놀랐다. 어디서 그런 돈이 났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적금을 깼다고 대답했다. 친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행 대출도 갚았다. 카드 빚도 정리했다. 빚을 갚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통장에는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집 수리를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고쳐야 할 곳들이 많았다. 화장실에 누수가 있었다. 보일러도 오래되어서 자주 고장났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고치자고 했지만 미뤄왔다. 돈이 없어서였다. 어머니 병원비가 우선이었다. 이제 아버지는 수리기사를 불렀다. 화장실을 수리하고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비용은 300만 원 정도 들었다. 자식들이 전화로 물었다. 집 수리는 무슨 돈으로 하시냐고. 아버지는 적금이 하나 만기됐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냐고 딸이 놀라서 물었다. 아버지는 조금씩 모았다고 했다. 얼마나 모으셨냐고 큰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얼버무렸다. 몇백만 원 정도라고 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조금 의아하다는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병원도 다니기 시작했다. 오래 미뤄두었던 검사를 받았다. 무릎이 아팠다. 허리도 불편했다.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몸이었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고 허리 디스크도 있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치료를 시작했다.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다. 한 달에 병원비가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았다. 아버지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몸이 조금씩 나아졌다. 무릎 통증이 줄었고 허리도 덜 아팠다. 자식들은 병원비는 어떻게 하시냐고 걱정했다. 아버지는 연금이 조금 늘었다고 말했다. 큰아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연금이 갑자기 느냐고. 아버지는 재산정을 받았다고 둘러댔다. 재산정이 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냥 서류가 와서 처리했더니 늘었다고 했다. 큰아들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채워졌고 옷도 새로 샀다. 오래된 텔레비전을 바꾸고 소파도 교체했다. 마당에 잡초를 뽑고 페인트 칠도 새로 했다. 집이 조금씩 깨끗해졌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아졌다. 자식들이 집에 들렀을 때 변화를 눈치챘다. 딸이 물었다. 요즘 여유가 생기신 것 같다고. 텔레비전도 새로 사시고 소파도 바꾸셨다고.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 사니까 돈이 덜 든다고. 어머니 병원비도 안 나가니까 여유가 생겼다고. 딸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가 계셨을 때가 더 좋으셨을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랬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전화했을 때도 거절했다. 큰아들은 식당을 하나 더 내고 싶다고 했다. 장사가 잘 되니까 확장하고 싶다고 했다.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거절했다. 돈이 없다고 했다. 큰아들은 실망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딸도 도움을 요청했다.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했다. 큰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가 2배로 늘었다고 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다. 한 달에 50만 원만. 아버지는 그것도 거절했다. 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딸은 서운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다. 막내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집을 사고 싶은데 보증금이 모자란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이 3억인데 2억 5천만 원밖에 없다고 했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꼭 갚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역시 거절했다. 그런 큰 돈은 없다고 했다. 막내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자식들은 섭섭해했다. 그들끼리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가 예전보다 인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성격이 변한 것 같다고 했다. 혼자 사시니까 돈을 아끼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해는 하지만 섭섭하다고 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조금만 도와주셔도 되는데 너무 매정하신 것 같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자식들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형식적이었다. 안부를 묻고 짧게 대답하고 끊었다. 전화 횟수도 줄었다. 큰아들은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다. 딸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전화했다. 막내 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걸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돈을 나눠주면 될까?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다시 가까워질까? 아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돈을 주면 당장은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또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 줘야 할까? 언제 멈춰야 할까? 아버지는 밤마다 통장을 꺼내보곤 했다. 숫자는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다. 셋으로 나누면 한 명당 4억 원 정도였다. 큰 돈이었다. 그 돈이면 큰아들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딸은 아이들 교육에 쓸 수 있을 것이다. 막내 아들은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상상했다. 큰아들은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또 달라고 할 것이다. 딸은 아이들 교육비에 쓸 것이다. 하지만 교육비는 끝이 없다.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계속 필요할 것이다. 막내 아들은 집을 살 것이다. 하지만 집을 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차를 사야 한다고,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 돈을 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자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았다. 아버지가 아니라 돈으로 보일 것 같았다.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될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것이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들과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 누가 진짜 필요한지, 누가 그냥 욕심을 부리는지 구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아버지는 다만 두려웠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봐,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웠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다. 가을이 왔다. 아버지는 혼자 명절을 보냈다. 추석이었다. 자식들은 오지 않았다. 큰아들은 처가에 간다고 했다. 딸은 시댁에 가야 한다고 했다. 막내 아들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바쁜데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혼자서 차례상을 차렸다. 어머니 사진 앞에 밥과 국을 올렸다.
과일도 넣고 전도 부쳤다. 서툴렀다. 어머니가 하던 것을 흉내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저는 타고 국은 싱거웠다. 아버지는 절을 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들렀다. 오랜만이었다. 2달 만이었다. 큰아들은 뭔가를 찾는다고 했다. 어머니 유품 중에 옛날 사진이 있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는 찬장을 가리켰다. 거기에 있을 거라고 했다. 아버지는 주방으로 갔다. 차를 끓이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찬장 앞에 앉아 서랍을 열기 시작했다. 하나씩 뒤지며 사진을 찾았다. 첫 번째 서랍에는 그릇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수건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찹동사니들이 가득했다. 큰아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그 사이에 서류 봉투가 있었다. 두꺼운 봉투였다. 큰아들은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은행 서류와 통장 사본이 있었다. 큰아들은 첫 페이지를 봤다. 로또 당첨금 수령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다. 큰아들의 손이 멈췄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통장 사본이 나왔다.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다. 13억 4천만 원. 큰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날짜는 몇 달 전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쯤 뒤였다. 아버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큰아들이 서 있었다. 손에 서류를 들고. 표정이 이상했다. 아버지는 그 순간을 알았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차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큰아들이 물었다.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큰아들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로또 당첨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13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이게 언제 일이냐고. 아버지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큰아들은 계속 물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왜 숨기셨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큰아들은 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에게 먼저 걸었다. 빨리 오라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딸이 물었다. 큰아들은 그냥 와보라고 했다. 당장 와야 한다고 했다. 목소리가 급했다. 딸은 알겠다고 했다. 막내 아들에게도 전화했다. 똑같이 말했다. 지금 당장 와라고. 1시간 뒤 딸이 도착했다. 숨이 차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큰아들은 서류를 건넸다. 딸이 서류를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을 가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0분 뒤 막내 아들도 도착했다. 회사를 일찍 나왔다고 했다. 큰아들이 서류를 보여줬다. 막내 아들도 같은 반응이었다. 말을 잃었다. 셋 다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숨기셨냐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글썽였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큰아들은 화가 나 있었다. 딸은 울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다. 큰아들이 말했다. 미안하다는 게 답이냐고. 왜 숨기셨냐고 물었다고. 아버지는 대답했다. 두려웠다고. 무엇이 두려우셨냐고 딸이 물었다. 아버지는 말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이 너무 조용했다고. 너희들도 각자 바빴다고. 혼자 남은 집에서 아버지는 외로웠다고. 그런데 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다고. 너희들이 더 자주 찾아올까 아니면 돈 때문에 찾아올까? 아버지를 보러 오는 건지 돈을 보러 오는 건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고. 그게 무서웠다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막내 아들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신 거냐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거절하신 거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지만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할 것 같았다고.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어머니가 있었다면 함께 결정했을 텐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고. 딸이 울면서 말했다. 우리를 믿지 못하셨다는 거냐고. 아버지는 대답했다. 믿고 싶었다고.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고. 돈이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다고. 너희들도 달라지고 아버지도 달라질 것 같았다고. 가족이 아니라 돈으로 엮인 사이가 될 것 같았다고.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는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봤다는 게 슬프다고. 믿지 못하셨다는 게 슬프다고. 아버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았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믿지 못했다. 아니, 자식들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상황을 믿지 못했다. 돈이 생기면 관계가 변할 거라고 믿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졌다. 막내 아들이 말했다. 내가 집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아버지가 거절하셨을 때 서운했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돈이 있으셨다고. 그것도 10억이 넘는 돈이. 그걸 알고도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아버지는 대답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다고. 너에게 주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줘야 할 것 같았다고. 공평하게 나눠야 할 것 같았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돈이 금방 사라질 것 같았다고. 딸이 말했다. 돈이 사라지는 게 뭐가 문제냐고. 가족을 위해 쓰는 건데. 어머니가 남기신 돈인데. 어머니라면 우리를 도와주셨을 거라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라면 그랬을 거라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뭐든 했을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니라고. 어머니처럼 할 수 없었다고. 큰아들이 일어났다.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아버지는 선택을 하셨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딸도 일어났다. 눈물을 닦았다. 큰아들을 따라 나갔다. 막내 아들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도 막내 아들을 봤다. 막내 아들이 말했다. 실망했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막내 아들도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똑딱똑딱.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웃을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다. 며칠 동안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해야 할까? 변명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을 잤다. 하지만 밥맛이 없었다. 텔레비전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나서야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봤다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 혼자 남은 두려움,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걱정하신 마음.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아직도 화가 나고 슬프고 서운하다고. 우리를 믿지 못하신 것 같아서 슬프다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가족이니까. 하지만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신뢰가 깨진 것은 사실이라고.
그걸 다시 쌓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아버지는 고맙다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딸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버지는 고맙다고 했다. 딸이 말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아버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알았다. 관계는 이어지겠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금이 간 그릇은 붙일 수 있어도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식들은 의무감으로 찾아올 것이다.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다. 아버지는 통장을 다시 꺼냈다. 숫자는 여전했다. 조금 줄었다. 빚을 갚고 집을 수리하고 병원비를 내느라 몇 천만 원이 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10억이 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다. 처음에는 가능성이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였다. 하지만 지금은 무게였다. 짐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증거였다. 아버지는 생각했다. 이 돈을 처음부터 나눴더라면 어땠을까?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함께 의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다. 되돌릴 수 없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렀다. 로또는 가족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다만 이미 금이 가 있던 관계를 드러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순간부터 가족은 흔들리고 있었다. 중심이 사라졌다. 50년 동안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람이 없어졌다. 아버지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돈은 그 과정을 가속화했을 뿐이었다. 아버지의 침묵은 거리를 만들었고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렸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첫눈을 좋아했다. 눈이 오면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곤 했다. 아이처럼 좋아했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아 녹았다. 차가웠다. 아버지는 손을 거두었다. 창문을 닫았다. 혼자 남은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눈 아래에는 여전히 지난 계절의 흔적이 있었다. 낙엽, 먼지, 상처들. 눈이 덮어도 사라지지 않았다. 봄이 오면 다시 드러날 것이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았다. 밥그릇 하나를 꺼냈다. 밥을 담았다. 혼자 먹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선택의 대가였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계속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다. 물소리만 들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을 닦았다. 제자리에 놓았다. 하나의 그릇, 하나의 숟가락, 하나의 젓가락. 삶은 이어졌다. 그렇게 이어질 것이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왔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뀔 것이었다. 아버지는 혼자 그 시간을 견딜 것이었다. 통장에 남은 돈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자식들과의 거리를 좁혀주지도 못했다. 다만 선택의 무게만을 상기시켰다. 어머니의 사진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아버지는 그 사진을 자주 봤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잘한 건가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웃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답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했다.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